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 영등포의 어제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영등포구 협치위원 임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영등포구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등포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문헌들을 가지고 이미지 자료를 찾으면서 영등포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인 경인선 열차가 부설이 되면서 영등포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의 영등포구에 대한 기억은 사실 많은 문헌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등포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겸재정선 선생님의 선유봉 그림들이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선유봉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선유봉이 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됐는데 그래서 "영등포구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등포역이 먼저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는 영등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저는 이제 선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후반부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영등포역 이 그 경인선이 개통되고 나서부터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의 영등포역 앞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져 있죠.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열차인 경인설이 부설되고 나서부터 약 33km의 철도의 길이와 그리고 1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인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14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가히 교통의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영등포역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일제는 다양한 기반 시설들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도에는 지금 영등포역 앞에도 우체국이 있죠. 그 우체국이 1903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1904년도에 임시로 경부선 열차가 운행이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1905년 1월 1일부터 경부선이 운영이 되어지게 됐죠. 자, 유일하게 경인선과 경부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 영등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철도의 선이 교차하다 보니까 철도의 주요한 교통의 요지로서 자리가 잡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새로운 터를 잡기에는 영등포가 아주 좋은 입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1905년도에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영등포 소학교가 개교가 되었습니다. 이 소학교는 경성, 인천, 그리고 평양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은 이 소학교가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의미만으로도 영등포구가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이후에 공업의 중심지로서 변화하는 주요한 어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영등포 지역에 본격적인 공장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1911년도에는 지금 당산동 삼성레미안 아파트 부지일 것 같습니다. 조선피역 주식회사가 1911년도 9월 달에 공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당시만 해도 조선의 우피라고 하죠. 소가죽 제품이 아주 품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이 수출이 됐었던 제품인데 19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다양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1910년도 세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양한 피혁 제품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두 개의 피혁 회사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조선 피혁 주식회사들을 337명에 고용하고 피혁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피혁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양 최대의 피혁 회사로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 피역 해사를 얼마나 이 일제 시대는 밀어줬냐면요. 조선 총독부에서는 영등포역에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당산역까지 철도 인입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물류를 수송하기에 편리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우리는 지금은 이 인입선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인입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방직, 방림방직, 일청제분, 그리고 용산제작소, 영등포 공장, 이러한 회사들이 공장들이 밀집되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그러한 공장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1930년대에는 영등포 지역이 공장지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 침탈 목적은 쌀을 수탈해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등포 지역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 기지화 전략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1930년대에는 보다 많은 공장들이 영등포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1930년대 들어와서 영등포 지역은 본격적으로 경성부, 지금의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울시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경성부 편입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지도는 1936년에 경성부 편입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항공지도, 대경성 부대관이라는 지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길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있는 큰 길과 그리고 영등포 로타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낯익은 위치도 보이시죠? 경성방직은 지금의 타임스퀘어 자리가 됐고요. 종방공장은 지금 물레동 자이아파트 그 부지 일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변전소는 어디쯤 될까요? 바로 지금 홈플러스 정도의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대일본 맥주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원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오비 맥주터, 그 전에는 소화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러한 공장들의 모습이 있을 텐데요. 1930년대 중반에 영등포 지역에 두 개의 커다란 맥주 공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맥주 공장들이 원래는 1920년대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조선 사람들은 맥주를 즐겨 마시지 않기 때문에 맥주 시장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1930년대 우리 역사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괴뢰 정부인 만주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군수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소화기름 맥주와 대일본 맥주 두 개의 공장들이 30년대 중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맥주 공장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귀광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두 개의 커다란 맥주 공장을 보면서 드디어 서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해서 영등포역에 내렸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사진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공간으로 뒤바뀌게 될 일청제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선제분 공장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 일청제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일청제분의 사장이 바로 지금 일왕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선제분, 일청제분 하면 잘 모르실 텐데 소비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밀가루 제분 회사가 아니라 군납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형태의 공장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낯익은 이름으로 들어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40년대의 영등포 지역의 항공지도입니다. 영등포역이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영등포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앞에 종현방직 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경성방직 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재미있는 이제 모습의 옛날의 모습들의 사진인데요. 요 사진은 1940년대의 남경성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등포역이죠. 영등포 지역은 1936년에 경성부로 편입이 되어서 그해 4월 1일부터 남경성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영등포역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그때 당시 남경성역에서 판매했던 도시락 상표라고 합니다. 영등포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듯이 공장의 모습들이 상표에 나와 있죠. 그만큼 영등포 지역은
공업지대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1945년도에 해방 이후에 영등포 지역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51년 일사후퇴 때 목숨을 걸고 한강철교를 넘어서 영등포역에서 피난 열차를 타기 위한 모습들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의 모습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불안한 모습의 눈빛들 이런 것들이 보이시는데 라이프지 종군 기자가 영등포구 내에서 필사적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영등포구는 많은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폭격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에 거의 90% 가까이 되는 공장들이 불에 타서 앙상한 뼈대만 남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산동 일대에는 불탄 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주한 모든 지역이 불타서 그 지역이 불탄집이라는 이름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1911년도에 만들어진 조선피역 주식회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공장이었습니다. 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영등포를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황석영 선생님이신데요. 황석영 선생님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영등포 지역으로 피난을 내려오셔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영등포 지역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보시면 쌍성루, 안양천, 여의도, 양발산, 색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황석영 선생님이 쓰셨던 모랫말 아이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45년에서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겪었던 이 영등포 지역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모랫말 아이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영등포구에 모랫말이라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린고가를 넘어서 아트자이 아파트에 있는 우리 버스 정류장이 모랫말이라는 버스 정류장이죠. 1960년도부터 본격적인 서울의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물러야 할 집도 필요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장도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의 중심은 한강 이북 지역인 강북이 중심이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서울의 인구는 200만 명이었고, 당시에 200만 명 중에 영등포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등포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영등포구의 모습이 아니라 한강 이남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죠. 그 지역은 약 160만 명의 주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확장되는 서울을 위해서 당시 서울은 많은 도시 개발들을 진행했습니다. 60년대부터 많은 도시 개발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청계천 고가도 만들기 시작했고, 또는 한강의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양화대교, 제2한강교라는 양화대교입니다. 제가 모두에 영등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영등포역과 선유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선유봉이 어떠한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냐면 1910년도에 여의도에 공항을 짓기 위해서 그 골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유봉을 깎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를 겪으면서 제방을 쌓기 위해서 두 번째 선유봉을 깎게 되는 거고요. 1945년도 해방 이후에는 또 미군에 의해서 인천까지 가는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선유봉을 깎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965년도 양화대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유봉을 깎으면서 더 이상 선유봉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한 영등포 지역에서 첫 번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이 선유봉만큼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밤섬입니다. 1968년도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밤섬에 거주했던 400여 명의 주민들이 마포구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밤섬을 폭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이게 되었고,
여의도 밤섬은 철새들이 쉬어가는 휴양지로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2년도에는 세계에서 보호해야 할 람사르 습지로 선정이 되면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밤섬이 다시 한번 본인의 힘으로 꿋꿋하게 일어나면서 인간이 보호해야 할 섬으로 변화된 영등포 지역의 두 번째의 아이러니한 자연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지속적인 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서울이 또 한 번 확장이 되면서 서울에 있던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전히 큰 공장은 이전했지만 큰 공장 주변에 있던 조그마한 공장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공장들이 운영되면서 회수됐던 자연에 대해서 매연과 소음 그리고 냄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영등포 쪽방촌과 물레동 4가 지역에 있는 영단 주택에 대한 노후의 사진인데요. 아직도 이러한 영등포 지역에 많은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보호해야 할 문화재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은 문화재들이 있어서 이 문화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지만 사실 영등포 지역은 공업지대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문화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직해야 할 아픔의 역사, 근현대사의 역사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근현대사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협력하고 연대했는지에 대한 협력의 정신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등포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나눌 거에 대한 공론장들을 계속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하는 주체로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마을총회도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는 보육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장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후된 주택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협치 사업으로 진행했던 보이는 소화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공업화의 도시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등포구,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었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